안녕하세요. 파상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회생위원 직무편람입니다. 2015년 개정판인데 2판인데 그 이후에 아마 수정판이 나왔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2015년인데 뭐 큰 틀은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강의를 법무사 책을 통해서 학원에서 한번 강의를 해봤는데 그 책도 이 회생위원 직무편람을 상당히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법원의 내부 회생위원, 외부 회생위원이 쓴 책으로 법원 도서관에서 비매품으로 배포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회생과 관련해서 특히 개인회생을 다루는 분들은 이 책은 뭐 필독서죠. 저도 이제 뭐 회생은 많이 안 하지만 상담은 또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회생위원 직무편람을 한번 이제 소개해드리고 좋은 책입니다. 상당히 개인 파산관제인은 개인 파산관제인 또 직무편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도 이제 기회가 되면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파산관제인이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이거는 결국은 회생위원이 개인회생과 관련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해야 할 일을 직무에 관한 어떻게 보면 이제 백과사전이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생위원뿐만 아니라 이 실무 종사자들, 뭐 채무자도 마찬가지죠. 다만 그 채무자를 대리해서 일을 하는 도산인들은 반드시 접해보아야 할 책일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한번 조금씩 틈틈이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개인 파산과의 또 차이점, 그죠? 상당히 도움되기 때문에 개인 파산 관제인들도 이 책을 접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조금씩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개인회생제도의 개요가 나옵니다. 다 알고 있지만 늘 복습을 해봅시다. 도입과 시행. 1997년 외환위기 사태로 그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면 IMF 경제 위기가 왔죠. 1997년. 저도 이제 기억이 납니다. 저는 뭐 그 당시에 그때 2차 시험을 보고 발표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죠. 97년도에. 그때 이제 막 여름에 놀러 다니는데 강원도 원주 이제 이런 데서 보니까 뭐 기아 자동차 뭐 살리기 막 골기대하고 그랬던 걸 본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97년 외환위기 사태로 촉발된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실업률이 급증하고 실질임금이 하락하였으며 99년 5월 현금 서비스 한도 규제 폐지 등 소비자 금융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면서 이를 기화로 신용카드 회사들이 외형 확대 경쟁이 심화됨으로써 이때 카드를 엄청 남발했죠. 뭐 저 개인적으로 보면 사법시험 딱 합격하니까 그 카드 영업하는 친구들이 과천 그 면접 볼 때 8명, 9명이 나눠주면서 8개 막 9개를 만든 경우도 있었죠. 아무래도 있으면 쓰게 되죠. 엄청 경쟁이 심했습니다. 그때 잠재적 부실하는 채무자가 결국 써제 끼니까 대량 증가하게 되었죠. 그게 흔히 말하면 카드 사태입니다. 그런데 2002년 6월 이후 금융당국이 금융건전성 감독 및 규제를 강화하는 일련의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이러한 잠재적 부실이 터진 거죠. 현실화되면서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들이 급증하게 되었죠. 카드 한도를 축소받고 돌려막기를 못하게 하니까 터진 거죠. 2002년, 2003년 그 카드 사태라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02년 신용회복위원회, 신복이라 그러죠. 약칭 신용회복위원회를 출범시켰고 개인 채무자 회생을 위하여 2004년 3월 22일 이게 개인 채무자 회생법입니다. 법률 7198호 이게 제정되어서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다음에 2005년 3월 31일 채무자회생법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회생법이죠. 제정되어 이게 이제 1년 후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인채무자회생법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통합도산법 시행일은 2006년 4월 1일입니다. 그래서 2016년에 이제 대법원에서 통합도산법 10주년 시행의 성과와 향후 과제라는 제목으로 세미나죠. 법률 학술 세미나를 개최한 적도 있는데 2006년 4월 1일이 통합도산법 발효일입니다. 자, 그러면 개인회생 제도가 뭐냐? 개인회생 절차란 일정 금액 이하 채무자회생법의 채무를 지고 파산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가 장래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입 중에서 생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최장, 여기는 이제 3년간으로 바꿔야죠. 이게 2018년, 이게 2015년 판이더라고요. 개정판. 2018년도에 변경됐죠. 최장, 원칙적으로는 3년간, 최장 5년간이죠. 뭐 맞을 수도 있죠. 변제의 투여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는 절차죠.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결국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법률관계를 조정하는 거죠.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채무자를 위한 제도죠. 개인회생 절차는 원칙적으로 이게 많이 회자되죠.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 성실하나 honest, 영어로는 honest and 불운한, 포처니트인가 뭐 이런 식으로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며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금융자본이 과잉 금융공여의 결과로 발생한 개인의 경제적 파탄은 종래의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는 차원을 넘어서 이를 과잉융자의 희생자 전반으로 구제 대상을 넓히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러한 변모는 산업의 발전에 따른 자영업자들이 빈번한 도산 사태 및 자본주의 발전에 따라 형성된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체제의 확립과 이에 따른 과잉 금융 풍조의 발생 등 사회적 상황의 변천과 궤를 맞춰 형성되어 온 결과로 볼 것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이제 한국은행 통계에서 가계부채가 위험하다, 뭐 유동자금이 그거는 벌써 20년 동안 떠든 얘기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경험은 2000년도에 이제 변호사가 됐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도에 당선됐죠. 월드컵 끝나고 2003년도 그쵸? 그때부터 부동자금이 그쵸? 부동산을 흘러 들어가서 아파트 값이 그때만 해도 벌써 2배 정도 뛰었을 거예요. 젊은 층들 그때 저희 같은 30대 초반 요즘 2030은 똑같죠. 허탈해하죠. 그쵸? 마찬가지입니다. 2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지금은 가계부채가 그 당시에는 600조, 700조, 그쵸? 지금은 1000조, 1500조, 2017년인가 그때 이제 한국도산법학회에서 학술 세미나를 했는데 김광희 변호사님이 발표했죠. 제목이 가계부채 1000조 시대의 과제, 그쵸? 그 당시에 1000조 시대였어요. 1000조. 지금은 한 1500조 될걸요? 한국은행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엄청나게 풀린 거죠. 지금은 더군다나 그 코로나 비상사태로 더하죠. 이게 과잉 금융 공여가 이게 참 방법이 참 뚜렷지 않습니다. 이것도 최근에 미국에서는 테이퍼링해서 이제 다시 조인다. 우리도 저번 주에 이번 주죠.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1.25%로 인상을 했죠. 앞으로 이제 이게 효과가 나타나려면 몇 달 지나야 되지만 이제 뭔가 서서히 쪼인다는 그런 느낌이 오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파산회생이 오히려
코로나 사태 초기에 비해서 줄었다라고는 통계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만 이제 버티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게 끝났을 때 개인 파산이나 회생이 몰려들 수가 있습니다. 유사 절차와의 비교, 개인회생 절차와 회생 절차의 비교. 회생 절차는 개인 법인 구분 없이 모든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개인회생 절차는 개인 채무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뭐 잘 알아두시면 좋겠죠. 개인회생 절차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 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 채권이, 자 이게 이제 바뀌었죠. 작년에 최대 10억이 아니라 15억입니다. 수정할게요. 그 외의 개인회생 채권이 최대 5억이 아니라 10억입니다. 작년이죠 벌써. 작년 4월 달에 5월 달인가요? 4월 달에 5억씩 상향했습니다. 채권액에 제한이 있으므로 이러한 금융을 초과하는 채무자는 지금 현재로선 15억, 10억 넘는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회생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아니면 파산으로 가든지. 2015년 7월 1일부터 중소기업 등의 회생 절차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총액 50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 제한의 간이회생 절차가 신설되었습니다. 간이회생, 이거는 그 급여소득자는 아직은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간이회생의 조문은 세무재생법 239조 2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채권자들이 결의 절차가 생략된, 그렇죠? 결의 절차가 없죠. 채권자 집행을 해도 거기서 결의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냥 이의를 듣고 이의 진술할 기회를 주는 거고, 이 결의는 없습니다. 개인회생에선. 간이 신속한 절차죠. 회생 절차는 회생 절차의 기관으로 관리인과 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고, 조사위원은 이제 회계법인입니다. 주로 관리인은 법원에 있습니다. 상임관리위원이 있습니다. 서울은. 회생기관에 대해 인가를 받기 위하여 채권자 집회 또는 서면에 의한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일반 채권자는, 회생 채권자는 3분의 2, 회생 담보권자는 4분의 3, 주주는 뭐 2분의 1. 다만 간이회생 절차에서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게 하고, 회생위원이 가격 있는 사람을 간이조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회생이 돈이 워낙 많이 드니까 간이회생에서 이제 간이한 조사위원으로 비용도 많이 안 듭니다. 한 300에서 700 사이입니다. 보통 회계법인에 하면 1,500 이상 들죠. 연합비용이. 복잡한 수십억, 수백억의 기업 같은 경우는 회계 처리를 꼼꼼하게 하기 위해서 그 정도 필요하지만, 일반 자영업자가 10억, 20억 빚이 뻔하죠. 그렇죠? 금융권 갖고 있는 재산도 그렇게 부동산 하나가만 있어도 30억 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복잡한 절차가 없습니다. 담보권에 관해서도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별채권으로 취급되어 인가 결정서까지만 담보권의 실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오히려 인가가 되면 개인회생에서는 별채권을 실행할 수 있죠. 회생 절차에서는 담보권에 대하여도 회생 계획에 의하여 권리 변경을 가할 수 있으며, 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담보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가 결정의 효력이 있었어도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무자가 변제 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지만, 회생 절차에서는 회생 계획의 인가 결정에 의하여 권리 변경 효력이 바로 발생합니다. 네 번째, 개인회생 절차와 회생 절차가 상호 배타적인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회생 절차는 중지됩니다. 통상 개인회생 절차 가장 앞서고요. 그 다음에 회생 절차, 그 다음에 파산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절차와 개인 파산 절차의 비교. 개파, 약칭, 개인 파산 절차는 현재 채무자의 보유 재산을 변제 재원으로 하지만, 고정주의라고 했죠. 고정주의. 파산 선고 당시 가진 채무자의 재산만이, 물론 일부 약간 예외는 있습니다. 파산 선고 당시 가진 재산과 파산 선고 전이 원인으로 행사할 장래의 청구권. 요게 이제
변제재원입니다. 개인회생 절차의 경우 그것 플러스 장래 채무자가 얻는 소득, 그 다음에 뭐 우발적으로 발생한 모든 소득, 이게 전부 변제재원입니다. 뭐 상속으로 받은 거. 그래서 개인회생은 팽창주의라고 하죠. 개인회생 재단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개인 파산 절차는 픽스가 됩니다. 딱 고정이 돼서 늘어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속이 일어나도 개인 파산 절차에 개인 파산 재단에 포함되지 않죠. 그 다음에 신득재산이라고 해서 개인 파산 선고 이후에 취득한 재산은 파산 재단에 포함되지 않죠. 그래서 고정주의하고 팽창주의를 한번 잘 염두에 두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인 파산 절차의 경우 파산관제인이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하죠. 근데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여기 지금 이거 저희가 읽고 있는 게 회생위원 편람이죠. 회생위원이 관제인과는 다릅니다. 회생위원이 개인 채무자가 가지는 개인회생 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행사할 수 없습니다. 행사권자는 채무자입니다. 이게 상당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소송 수개와도 관련 소송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도 문제가 되고요. 개인 파산 절차의 경우 파산 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파산 선고를 받으면 면책되기 전에는 200여 개 이상의 직업이나 자격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컨트롤 V 갖다 붙이는 거죠. 컨트롤 C, 컨트롤 V. 기존에 있는 법을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 때 뭐 일단 초안을 잡을 때부터 자격 제한에서 뭐 금치산자, 뭐 한정치산자, 요즘 이제 한정후견인, 피후견인, 그 다음에 이제 뭐 금고 몇 년 이상 이런 거 할 때 거기에 이제 파산 채무자 딱 때려 박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 파산자가 굳이 안 할 이유가 없는데 그거를 자격 제한을 그냥 법으로, 그렇죠? 협회라든가 이런 데 그걸 만드는 거죠. 아이돌 보미가 대표적인 거죠. 아이돌 보미가 말하면 이제 보모죠, 보모. 그렇죠? 아이돌 보미도 안 돼요. 아이돌 보미와 관련 법령에 파산자는 할 수 없다라. 오히려 파산 어려우신 분들이 그런 아이돌 보미를 많이 하죠, 오히려. 그렇죠? 남의 집 뭐 가정부로 들어가서 뭐 입주 전일제로 하시는 분도 있고 파트타임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요즘 할아버지 할머니가 애들을 데리고 이렇게 학교나 유치원에서 집으로 데려다주는 서비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 파산 절차는 파산 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채무자의 명예 감정도 손상을 입죠. 아, 난 참 난 혹시 이렇게 뭐 인생이 왜 이러지? 나는 파산자구나. 스스로 자책할 수도 있죠. 자존감도 떨어지고 자존심도 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거를 가끔 조사하다 보면 뭐 드러내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파산 선고에 따른 불이익을 피할 수 있고 채무자의 명예 감정도 어느 정도 유지시켜줘. 아, 그래도 나는 조금이라도 벌어서 갚는다. 그렇죠? 사회적으로도 개인 파산하고 개인 회생하면 뭔가 차별이 있죠. 물론 이제 구분을 해야 되지만 그런 아마 의식이 좀 있을 겁니다. 개인 회생은 그래도 나는 조금이라도 갚는다. 쟤네는 한 푼도 안 갚지 않았냐. 그렇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 파산 절차의 경우 과도한 낭비, 도박 등 면책 불허가 사유가 아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면책 불허가 사유는 10가지가 있죠. 형사처벌 5가지, 비형사처벌 5가지. 근데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무자가 변제 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원칙적으로 면체가 되는데 면책 불허가 사유가 개인회생에서는 딱 2가지 빼이 없습니다. 이 법에서 정한 채무자의 의무 위반, 그거는 개인 파산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악의적으로 채권자 목록을 기재하지 않는 거, 일종의 허위 채권자 목록 기재죠. 그건 개인 파산에서도 있죠. 근데 나머지 8개가 예를 들어서 뭐 재산을 빼돌린 경우에도 개인 파산에서는 사기 파산죄로 형사처벌까지 받는데 개인 회생에서는 사기 회생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면책 불허가 사유는 아니에요. 좀 특이하죠. 그냥 뭐
청산 가치를 반영하거나 아니면 뭐 개인회생 신청이 남용으로 기각될 여지는 있지만 면책 불허가 사유는 아니에요. 비본지 변제, 의무에 따른 뭐 기한 전에 변제하거나 편파 변제를 했다. 마찬가지로 채권자에 대한 뭐 그런 거는 개인 파산에서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될 수도 있는데 개인회생은 면책 불허가 사유가 아닙니다. 부인권 대상은 되겠죠. 그래서 개인회생은 아주 폭넓은 면책 불허가 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개인회생으로 가야 되는 어떤 그런 동인이 있는 케이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5항 개인회생 절차는 생계비 이상의 정기적 수입이 있는 자가 이용하지만 그렇죠? 소득이 있어야 돼요. 뭐 지금은 최소한 한 150 이상을 벌어야 돼요. 개인 파산 절차의 경우 이러한 제한이 없죠. 그다음에 개인회생 절차, 개인 워크아웃 절차의 비교. 개인 워크아웃은 금융기관들이 신용회복 지원 협약에 기초하여 설립한 신복위에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이제 전국은행연합회라는 용어는 안 쓰고 한국신용정보원입니다.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 정보가 등록된 개인들이 채무를 조정하여 주는 절차이므로 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기관들에 대한 채무만 조정이 가능하죠. 근데 개인회생 절차는 금융기관 채무를 포함하여 개인 채권자들, 흔히 말하는 사채, 그렇죠? 뭐 사채가 합법적인 사채든 불법적인 사채든 아니면 그냥 개인 지인들에 대한 채무, 이것도 사채죠. 금융기관 외의 채무를 통칭 한국에서는 사채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채. 사채. 뭐 금융기관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공적인 기능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공과 사를 뭐 구별하기는 좀 약간 약간 좀 이상하죠. 사실은 금융기관들이 사적 기업인데 근데 아무튼 오랜 동안의 어떤 관습 습관적으로 쓰는 용어가 금융기관 채무와 금융권 채무와 개인 채무는 좀 구별하죠. 그래서 개인 파산에서는 개인 채무 채권자들이 많으면 예납 비용을 조금 증액시킵니다. 뭐 개인 채무가 20명, 30명 넘으면 300만 원까지 가는 경우도 봤습니다. 근데 하여튼 개인 파산에서는 개인 회생에서는 개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까지 조정이 가능하다. 채무액 한도의 면에서 개인 워크아웃의 경우 5억 원이고 개인 회생 절차의 경우는 담보부 채무는 최대 15억, 무담보 채무는 최대 10억까지죠. 이 개인 워크아웃도 이제 아마 좀 증액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좀 감안해서 보십시오. 개인 워크아웃의 경우 협약 비가입 금융기관, 채무사채 등 합계액이 총 채무액의 20% 이상인 경우 연체 등 신용 거래정보 등록 사유로부터 5개월 전 이내의 대출 실적이 총 채무액의 30% 이상인 경우 각종 미납 조세금이 신용회복 지원 신청인 현재 금융기관 총 채무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 부적격으로 그 이용이 금지되는 반면 그러니까 결국은 최근에 채무액이 많이 늘은 사람들은 이건 약간 좀 고의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채무액을 과도하게 딱 끌어안고 바로 딱 들어오면 이건 뭐 그냥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제한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경우 이런 제한이 없죠. 불성실 신청 또는 절차 제한은 일반적 개념은 그 이용을 제한하고 있죠. 다만 이제 실무상으로는 개인회생에서도 무섭죠. 최근 1년 이내에 과도한 채무가 뭐 낭비라든가 도박 이런 걸로 하면 청산가치 반영률을 높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돌려막기 하는 과정 속에서도 뭔가 돈이 좀 사라진다. 낭비라든가 아니면 좀 용도 외에 사용이 문제가 되면 청산가치에 반영시키는 것 같습니다. 회생위원이 개인 워크아웃의 경우 원금 감면이 없지만 개인회생 절차는 원금까지도 면책되죠. 개인 워크아웃은 이제 뭐 9년, 10년 동안 해서 최소한 원금은 갚아라. 이자는 좀 이자는 좀 탕감해 주더라도 원금 갚는다. 다만 이제 워크아웃에서도 원금이 탕감되는 경우는 일부 있습니다. 뭐 저소득층이라든가 뭐 예외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에 이제 개인 워크아웃에서는 변제 기간 도중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면 원래 이행지체 상태로 환원되죠.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변제 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고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 때문에 변제불능이 된 경우에는 특별면책을 받을 수도 있다. 이 코로나 사태에서 특별면책이 좀 각광받고 있죠.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개인회생 절차 배드뱅크. 배드뱅크는 채무자가 배드뱅크로부터 장기 저리로 대부를 받아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기존 대출 채권을 상환하고 채권금융기관은 그 채무자에 대한 연체 등 신용정보 거래 등록을 해제하여 주는 제도로 1차 배드뱅크는 한마음금융 주식회사, 현재는 2차 배드뱅크로 희망모아, 상록수 제1유동화 전문회사가 설립되어 있다. 지금 계속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배드뱅크는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죠. 아직도 희망모아가 채권자 목록에는 남아있는 경우가 많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항상 도산 관련 책에 보면 이런 게 이제 딱 나오죠. 희망모아, 다중신용불량자, 한마음금융분원, 다중신용불량자. 이게 배드뱅크라 그랬죠. 신용회복위원회, 다중. 다중 주요 신용회복제도를 이제 비교한 겁니다. 이거는 굳이 그쵸? 개인회생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개인회생 절차의 흐름도입니다. 신청. 변제계약은 제출하게 돼 있어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통은 신청할 때 제출하죠. 법원에서는 회생위원을 선임합니다. 회생위원은 법원 공무원 사무관인 내부회생위원과 외부에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의 자격을 가진 분들이 전업해서 하는 외부회생위원이 있습니다. 외부회생위원 중에서도 회생 업무만 하는 분을 전임회생위원이라고 하죠. 서울에서는 이제 저희 사무실 근처에 좌우로 길 건너 이쪽 건너 해서 5분인가요? 한 10분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뽑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원 같은 데는 별도로 외부에 있지 않고 내부에 이제 법원 내부의 공간으로 사무실을 마련해 주고 거기에서 이제 전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도 한 2분 정도 계십니다. 회생위원. 그래서 이제 회생위원 선임되면 신청 대리인들은 보전 처분, 중지 금지 명령, 포괄적 금지 명령, 그렇죠? 이걸 이제 늘 세트로 보전 처분은 거의 안 하고요. 보통 이제 중지 금지 명령은 좀 많이 하죠. 그다음에 포괄적 금지 명령도 있습니다. 개시 결정.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 결정을 합니다. 한 달 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법원별로는. 그 다음에 개인회생 신청 이의기간을 설정합니다. 2달 이내에. 그래서 개시결정 전에 이게 기각사유에 해당한다. 5년 이전에 개인회생을 했다든지 파산면책을 받았다든지 그 다음에 여러가지 이자 개인회생 채권을 계산해 봤더니 채무가 이자까지 포함하니까 신청할 때는 10억 미만이었는데 신청 이후에 10억이 돌파했다든지 기각사유, 기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의기간에 이제 채권자 이의기간 설정하고요. 파산하고 비슷하죠. 파산 여기서 이제 기간만 조금 차이점이 있지. 파산에서는 개시결정이 선고라고 하죠. 그 다음에 개인 파산 채권자에 대한 이의기간 설정 비슷합니다. 2달. 채권자가 이제 이의를 하면 개인회생 채권 조사확정 재판을 해야 됩니다. 요 기간 안에 채권자 이의를 하면 채권자에 대해서 언제까지 재판을 채권자한테 이의가 있으면 언제까지 재판을 하라고 아마 안내를 해줄 거예요. 그 기간 안에 개인회생 채권 조사확정 재판을 하고 기존에 소송이 있으면 그거를 이의자를 상대로 이제 수개시켜서 채권 조사확정 재판으로 변경시켜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개인회생 채권자 집회를 합니다. 개시결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데 실제는 조금 더 플러스 알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변제기획 인가를 하죠. 이거는 이제 판사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변제기획 인가는 이제 총 8가지 어떤 원칙이 있죠. 원칙 가용소득 전부 제공 원칙,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공정 형평의 원칙,
수행 가능성의 원칙, 최저 변제 금액의 원칙,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인가를 못 받으면 불인가, 그다음에 인가전 폐지 사유가 되죠. 폐지됩니다. 개인회생은 이제 절차를 폐지라는 거는 스톱 시키는 겁니다. 스탑. 스탑보다는 사실은 이제 없애버리는 거죠. 변제 계획의 수행을 이제 회생위원이 감독을 하죠. 그다음에 이제 뭐 돈을 안 낸다, 폐지시킵니다. 그다음에 이제 5년, 3년에서 5년 정도 꾸준하게 변제를 하면 면책 신청을 하면 면책을 받아줍니다. 부정한 방법을 할 때 면책이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파산하고 똑같죠. 이런 식으로 개인회생, 오늘은 개요에 대해서 한번 회생위원 직무편람 위주로, 회생위원 직무편람은 법원 결국 칼자루를 쥔 회생위원이 직무와 관련한 어떤 업무 처리 지침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뭐 무조건 봐야죠. 그렇죠?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책이죠. 감사합니다.